먼저 시작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먼저는 필기노트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잘 만들어져야지 내용물도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움직인 화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필기노트고요. 제가 편집을 직접 해서 그래서 원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를 가지고 화면에 띄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행정법의 기초예요. 행정법의 기초.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가 없으셔도 돼요. 화면에 띄워놓고 하니까 교재 없이도 필기노트만 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행정법의 기초 내용 여기서 앞부분 조금 보고 그리고 필기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시간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 행정법의 기초 법이란 무엇인가.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범.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법은 법규를 말합니다. 법규. 법규를 그냥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규는 법규범이에요. 법규범. 그러면 법규법은 뭘 말하냐면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려면은 우선 규범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법으로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법이 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법은 법규를 말하는 것이다. 법규는 법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규범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규범입니다. 규범이라는 자는 법규자에다가 법범자를 써요. 그게 규범이에요. 규범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사회규범이 바로 규범이거든요. 사회규범.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할 때 위에는 이제 자연법칙이라는 거하고 사회규범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게 규범이죠. 사회규범. 비교를 해보면은 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지구는 태양을 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죠. 원래 그런 것을 그냥 발견한 것이다.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불변의 법칙을 말한다. 그렇다면은 사회규범은 뭘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사회규범인데요.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의 일종인 법도 역시 시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게 되겠죠. 계속 바뀝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법이 바뀌고 있어요. 인간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라마다 다 다르다. 이런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행위기준입니다. 행위기준. 행위기준. 우리한테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기준을 정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규범은 행위기준이자 판단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행동하라? 그리고 그러면 그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었다 아니었다 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바로 사회규범이 됩니다.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사회규범 사회규범에는 도덕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관습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종교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법규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규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관습규범, 뭐 명절에 가서 뭐 설날에 세배하고 인사드리고 그렇죠.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주일날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종교규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욕은 먹겠죠. 근데 처벌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날에 가서 세배 안 드리고 뭐 내가 고3이야. 그냥 시험 공부한다고 명절인데 큰 댁에 안 갔어. 안 갔다. 뭐 혼은 나겠지. 더 무슨 어떤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법규범이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 기준을 정하는 사회 규범들 중에서 강제력이 있는 행위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제력이 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어떤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운전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을 하면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가 취소되고,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제재 처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금은 형사처벌 내용이죠.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명이 있는 그 처벌의 이름이 있는 처벌에 벌에 해당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형사제재처분이라고 그래요. 행정제재처분, 형사제재처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강제력이 있는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법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규범, 관습규범, 종교규범 등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판작용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재판규범이라고 하거든요. 재판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죠. 법에 따라 재판을 하니까 법은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계속 하는 얘기하고 밑에서 하는 얘기가 같아요. 어떤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판단의 기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강제력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법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뭐 교수님 기본서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법원이란 이러면서 이 법원은 집 원자를 쓰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말하는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법원에서 원자는 집 원자가 아니라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근원 원자를 써서 과연 법이 무엇일까? 이런 게 바로 법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뭐 그림에 보면 법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법을 잡아보자. 아이고 법을 어떻게 잡니? 하하 법은 그렇게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서 오감을 통해서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은 성문법이라는 거하고 불문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성문법, 불문법. 뭐 간단한 얘기죠. 문자로 되어 있다, 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입니다. 이런 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한다. 법의 인식 근거, 법의 언어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잘 와닿지 않죠. 성문법, 문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서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게 바로 성문법이죠. 보고,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불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성문법이 없고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및 판례법조차 없는 영역에 적용되는 게 바로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불문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성문법 국가, 불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불문법 국가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먼저 적용되죠? 성문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륙법계의 개통, 법계통에서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데 뒤에서 간단히 나옵니다. 우리는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 불문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불문법에는 우선 관습법이나 판례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 아닌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관습, 반복된 관행이 있는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회 구성원들이 과연 그것을 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게 될 테고요. 판례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그 다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 재판 규범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법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문법에 판례법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관습법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성문법이 모든 영역에 다 제정이 되어 있을 수는 없겠죠. 성문법이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문법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럼 불문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관습법이라는 게 정말 두루두루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를 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게 되면 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없는 영역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판단을 해줍니까?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법이 없는 영역이, 성문법도 없고 불문법도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법원이 여긴 법이 없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네요 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인정하는 게 바로 불문법 중에 조리법이라는 게 돼요. 조리법.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은 진짜 부조리하다. 이 회사는 너무 부조리가 심해. 뭐 이런 얘기들. 그 부조리하다라는 게 바로 이 조리법을 말하는 겁니다. 저 행동은 조리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조리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조리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조리법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야. 조리법이란 건 뭐냐? 조리법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다. 조리법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일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상대방한테 어떤 말이나 행동, 언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런 거죠.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결부시켜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 그것이 정의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니? 부정한 동기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바로 조리법이에요. 행정법에서는 그 조리법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법이라는 거는요, 여러 개의 사회규범들, 행위기준을 제시한 사회규범들 중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을 법규범이라고 하는데, 그 법규범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문자로 안 되어 있는 게 있다.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다. 우리는 성문법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는 영역에서는 불문법을 적용하게 된다. 성문법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먼저 거꾸로 불문법부터 봤는데 불문법의 종류는 총 3개가 있더라. 관습법과 판례법과 조리법이라는 게 있다. 가장 최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조리법이다. 그냥 이건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것도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규범으로, 재판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리라는 건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건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그것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성문법, 성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국내법을 기준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성문법에는 가장 어느 나라든 최고법을 뭐라고 불러요?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오래됐죠. 3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개헌 논의가 이제 불이 붙을 겁니다. 현재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사회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변해가고 있는데 헌법이 그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 거여서 바꿀 때가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바꾸는데 우리는 30년이 넘었단 말이죠.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그냥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명령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규칙. 명령규칙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제 과거에 절대군주가 있던 시절에 왕은 어때요? 자기가 법을 만들고 그리고 지가 만든 법을 지가 집행하고 그리고 지가 만든 법을 가지고 지가 재판을 합니다. 이처럼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모두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요. 인치주의 시대라고 하죠. 인치주의 시대. 인치주의. 사람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네, 시민혁명을 거치고 하면서 권력이 이렇게 분립이 돼요. 나누어지죠. 나눠지면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나눠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의회가 만든 입법권을 가진 건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드는 쪽이 따로 있고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쪽이 따로 있고 행정부,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쪽이 따로 있고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걸 기계적으로 나누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협력을 하게 됩니다. 권력은 분립이 되었다가 다시 일부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의회, 국회 역시도요. 입법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이나 사법작용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행정부도 행정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도 일부 합니다. 그것은 법원도 마찬가지겠죠. 사법부도 재판작용만 법 적용하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작용이나 또는 행정작용으로서 법제정, 법집행의 작용도 일부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권력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행정부도 뭘 한다고요? 입법작용을 한다고요. 법을 만든다. 법 제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냐?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도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학문상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시행령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법을 만들 때가 있고 각부 장관들도 이렇게 법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대통령령, 시행령은 우리 헌법 제7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우리 헌법 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있죠. 지방자치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그 자치단체들은 사이즈가 좀 큰 놈이 있고 사이즈가 좀 작은 놈이 있어요. 사이즈 큰 친구가 바로 광역지자체가 되는 것이고 좀 작은 친구들이 바로 기초지자체가 되죠. 서울로 치게 되면 서울특별시가 광역지자체죠.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성북구 이런 것들이 바로 기초지자체가 돼요. 걔네들도 법을 만들거든요. 걔네들이 만드는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례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규칙. 여러분들 지방의원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자치단체가 만드는 걸 자치법규라고 하거든. 그 자치법규에는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하나지만 이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장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시를 생각해 봐도요. 서울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교육감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교육감도 집행기관이에요. 교육사무라고 하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교육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은 교육감이 돼요. 그러면 교육감도 뭘 만들 수 있겠는데 교육감이 만드는 건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이름을 교육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가 만드는 건 자치법규고 그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포함되고 그 규칙에는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규칙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만드는 게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야. 헌법이나 법률에는 괄호가 따로 없는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얘네들은 괄호에 명령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자치법규들 조례 규칙이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이것들 보니까 또 괄호에 규칙이라는 이름이 또 달려있어요. 이건 뭘까? 앞에서 성문법은 앞에 보면 헌법, 법률, 명령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이 명령규칙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헌법에 사용하는 표현인데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부잖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입법의 산물을 우리 헌법은 명령규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국가기관이 만든 것들은 명령이라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들이 만든 거를 규칙이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만든 거에는 괄호 열고 헌법상 명칭인 명령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조례, 광역규칙, 기초조례, 기초규칙 이렇게 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법규는요 헌법상 명칭으로 규칙이라고 이름을 달아 놓은 거예요. 행정입법의 산물 중에서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명령규칙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령은 국가, 규칙은 자치단체. 근데 이 순서가 바로 효력 우선순위입니다. 효력 우선순위. 상위법 위반 금지 원칙에 따라서 어느 것이 효력이 우선인지 우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 자체로서 그냥 효력이 부정당합니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만약에 여기에 하위법으로 뭐 광역조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내용에 A하고 B하고 두 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A 부분의 내용은요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냥 그 자체로서 서울시 조례의 A 부분 내용은 그냥 무효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 B 부분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매겨봐야 되는 겁니다. 헌법이 가장 최고법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법규 부분 여기에 좀 순서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누가 위다? 당연히 광역지자체가 위가 되겠죠. 그것도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요 조례하고 규칙에서 조례가 우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하위법이에요. 그거는 뭐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보다 우위에 있게 될 겁니다. 조례가 규칙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법률이 대통령령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광역과 규칙의 기초의 관계죠. 광역이 기초보다 위고 조례가 규칙보다 위인데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이거예요. 얘네들의 관계는 광역규칙하고 기초조례하고 만약에 내용이 충돌해버리면 누구의 효력을 살려야 될까요? 누구의 효력을 살린다? 그게 바로 효력 우선순위죠. 효력 우선. 충돌했을 때 효력을 우선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쪽을 효력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광역은 기초보다 위고 조례는 규칙보다 위인데 지금 섞였습니다.
이건 체급이에요. 체급. 네, 여러분들이 체급별로 따지면 됩니다. 광역규칙은 광역에서 조례보다 안 되는 꼬레비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에서 제일 센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 광역규칙이 기초조례보다 위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매기게 되면 성문법에서 효력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다 살펴본 거죠. 결론, 성문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있다. 그런데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한다. 근데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저 위에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이것 외에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명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저러한 형식을 띠고 있지 않는 훈령, 예규, 고시, 통첩, 지침, 일일명령 뭐 이런 수없는 행정입법의 형식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보고 그리고 이제 필기노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관계라는 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예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 내가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나는 저 친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럼 저 친구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이처럼 법률이라는 것은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되고, 그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법률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많은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적용을 받는,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그런 관계를, 그런 생활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호의관계예요. 우리나라에서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야, 밥 살게 했을 때 밥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밥을 안 샀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밥 사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건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것이지, 법은 뭐라고?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라고 했죠. 밥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강제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 법률관계는 호의관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한다. 네,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이제 행정법의 기초,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이 얼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뒷부분에 있는 행정법의 기초 내용들은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설명한 내용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규범이라는 거는 뭘 정하는 거라고? 어떻게 행동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규범에는 밑에 있는 대로 법규범과 법규범이 아닌 게 있다. 법규범이 아닌 도덕규범, 종교규범, 관습규범 등이 있는데 이쪽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볼팅 처리되어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력이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강제한다라는 건 뭐냐면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강제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를 하는 거여서 저 강제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기본 전제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 법규범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할 때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 법규범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구속력이 미치고 있어야지 강제력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 이걸 우리가 법규범이라고 한다.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요 두 개 칸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행위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규범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걸까? 행위 기준. 법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행위라고 하게 되면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는 게 바로 자귀가 되고요. 하지 않는 게 부자귀가 되겠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권리하고 의무를 규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 법규범 안에 권리하고 의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정리가 되나요? 법은 규범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규범의 일종인데, 규범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 기준을 제시를 해야 돼. 행위 기준, 행위에는 자귀하고 부자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법의 실체는 권리하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하고 의무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결국 그래서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귀 부분에서 권리,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규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은 권리 측면에서 뭐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권리, 해야 하는 의무, 자귀입니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 이게 바로 부작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 이 네 칸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필기노트의 용도가 뭔지 아시겠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머리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글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하얀색, 이거는 까만색,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책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것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처음 책을 읽다 보면은 그 구조화하는 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해를 하게 되죠. 요거는 뭐 행정소송이나 심판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련은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 조리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조리 뭐라고요? 부조리는 조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최후적으로 적용되는 법,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불문법 중에도 마지막 보충적인 규범, 그게 바로 조리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리법은 우리가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법에서 특히 적용되는, 논의되는 그런 일반 원칙들, 조리법들이 바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두 문자죠? 두 문자. 구약시대에는 일요일에 교회만 나가는 평신자, 일요일만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조차 아닌 인간. 뭐예요? 그렇게까지도 믿음이 없는. 그리고 성경책에는 다 목동밖에 안 나와. 그렇다고 제가 종교차별, 탄압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두 문자 보시면은 갑자기 불교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럽니다. 금강경이 말입니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거기 성경책에 나오는 건 다 목동이야, 다 목동. 그래서 이 목동은 그 치는 양들의 다리가 부실해서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것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의 당시의 불문법의 원리였던 것이다. 이게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평신자, 평신자조차 아닌 목동은 그 양들이 어떻게 전부 다 다리가 부실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지어다.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 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 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옆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불문법, 조리법의 내용들이에요. 행정법의 구성입니다. 행정법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몰라요. 왜냐면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상상의 법인데, 이 행정법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교수님 책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서를 갖고 보면 뭐 형법도 마찬가지, 행정법도 마찬가지,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AB 플러스 AC 플러스 AD 플러스 AE 플러스 AF 이렇게 땡땡땡 가게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를 하면 A 곱하기
괄호 열고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괄호 닫고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모든 사건 A, B라는 사건, A, C라는 사건, A, D라는 사건, A라는 사건, AF라는 사건, 이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A 부분이 바로 행정법의 총론 부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각 개별 사건마다 다 다른 내용 B, C, D, E, F 이런 것들이 강론에 해당을 합니다. 총론은 다시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계신데요. 행정법의 서설 또는 통칙, 총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서설 파트가 있고요.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 파트가 있습니다. 작용법 파트는 행정 주체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어떤 행정작용들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그 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볼딩 처리되어 있듯이 행정법이라는 학문은 왜 만들어졌냐? 국가로부터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쌈딱이에요. 쌈딱. 싸우려고 만들어진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법이 바로 행정구제법인데, 네, 여기에서 모든 행정법의 내용들이 집대성되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C, D, E, F에 해당하는 강론. 강론에는 행정주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뭐 국가 같은 경우에 정부조직법을 보면 되겠죠.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을 시키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 보면 행정조직법정주의 원칙, 헌법 96조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에 따라서 행정부의 조직은 전부 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코로나19를 정말 잘 대응해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려면, 예, 그 조직구조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행정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행정주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다루는 게 행정조직법 파트고요. 여기가 중간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정작용법이에요. 작용법인데 강론에서는 좀 특별한 작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여기고요. 총론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는 행정소송법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행정구제법을 다루게 돼요. 곤충은 어떻게 몸뚱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머리, 가슴, 배. 그런데 행정법은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머리, 몸통, 다리로 생겼어요. 알겠지? 머리, 몸통, 다리.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행정법은 뭐라고? 머리, 몸통, 다리. 그러면 머리하고 몸통하고 다리하고 뭐가 제일 크지? 당연히 몸통이 제일 크지. 그치? 사람이야, 사람. 행정법은 사람이야. 머리하고 몸통하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팔은 없네? 네, 머리, 몸통, 다리. 머리가 행정주체입니다. 국가하고 지자체. 얘네가 행정주체인 것은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국민이에요. 국민. 행정객체. 여기가 국민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가 누구한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액션. 네, 언제나 법률관계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 행정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거든요. 머리, 몸통, 다리.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머리 부분,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까 강론 부분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행정조직법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행정작용법이 있었어요. 이건 총론하고 강론에 다 있었던 내용이네. 행정작용법, 4천여 개의 개별법. 여기가 제일 많아, 법이. 여기 뭐 해봐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4천여 개의 개별법이 들어가 있어요. 몸통이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지. 국민이 국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뭘 잘못한 거야. 뭘 잘못해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 그럼 어떡하지? 구제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1차적 구제 방법이 바로 왼쪽 다리, 2차적 구제 방법이 바로 오른쪽 다리가 됩니다. 오른쪽 다리.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여기서 왼쪽 다리에 해당하는 게 행정소송 부분입니다. 행정소송. 이거 뭐지? 왜 그림 이렇지?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행정법은 지금까지 역사가 약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처럼 어떤 통일된 단일 법전이 없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날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연결해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